최첨단 로봇도 못 찾은 걸 72세 해녀 할머니가 맨몸으로 찾았다고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국립해양유물국 수석연구원인 제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시골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니 말입니다. 그날 제주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죠. 하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는 진짜 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탐사 장비를 가져왔는데 그걸 다 제치고 할머니 한 분이 손끝 감각만으로 보물을 찾아냈다면 말입니다. 그것도 단 몇 번의 잠수로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제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럼 그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의 해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 전 과정을 생생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프랑스 국립해양유물국 수석연구원 셀린 드 부아예입니다. 지중해 침몰 유물 복원으로 유럽 고고학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죠. 그런데 그날 제주 바다에서 제가 마주한 상황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최첨단 해저 탐사 로봇 2대가 모두 고장났거든요. 한국 측에서는 해녀 할머니를 투입하자고 하더군요. 처음 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주 남방해역에 침몰한 고선박을 찾는 일이었거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했을 때 저는 바로 승낙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장비는 정말 자랑할 만했어요. 프랑스 최신 해저 탐사 로봇 2대와 고해상도 소나 시스템까지 완벽했죠. 이 정도면 바다 밑 모든 걸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탐사선에 오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놀랄까 하고요. 아마 제 장비를 보고 감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측 책임자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로봇이 못 찾으면 해녀 할머니들 도움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로봇이 못 찾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제 철칙이었거든요. 20년간 지중해에서 수많은 유물을 찾아온 경험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해녀 협조를 계속 언급할 때마다 저는 싸늘하게 반응했어요. 21세기에 그런 전근대적 방법을 쓴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 바다는 정말 잔잔했습니다. 날씨도 완벽했고 제 로봇들이 활약할 최적의 조건이었죠. 저는 자신감에 차서 탐사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로봇을 바다에 내렸을 때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해저 영상이 나타났고 소나도 정상 작동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로봇이 해저 진흙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로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구역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진흙 때문에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중해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 측 책임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해녀 할머니를 불러보자고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과학으로 못 찾는 걸 사람이 어떻게 찾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자랑스러운 로봇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해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탐사선에 오르셨을 때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72세의 작은 체구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검은 고무 잠수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전문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장비라고는 물안경과 물갈퀴뿐이었거든요. 제가 가져온 최첨단 장비와 비교하면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21세기에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뭘 찾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를 50년 넘게 지켜봤다고 하시더군요. 물속 지형을 손바닥처럼 안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봤어도 감으로 어떻게 정확한 탐사를 하겠어요. 과학 장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한국 기술자가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배가 이 근처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 거라고 했어요. 로봇으로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덧붙였죠.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별다른 질문도 없으셨어요. 그냥 바다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런 식으로 뭘 찾겠다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 보고해야 할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바다 여기저기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뭔가 중얼거리시더군요.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 물의 색깔이 다르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바닥 흙이 다른 곳과 달라서 물색이 조금씩 변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육안으로 그런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에 차 있으셨습니다. 저기 지점이 수상하다고 하시면서 직접 들어가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다에 뛰어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정말 해저 탐사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현대 과학 기술을 무시하고 이런 전근 대적 방법을 고집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감으로 찾는다니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한국 연구원들은 할머니를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이 정도 깊이에서 사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아무리 해녀라고 해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 예상보다 훨씬 오래 물속에 계셨습니다. 거의 2분 가까이 잠수하고 계시더군요. 수면 위로 올라오신 할머니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숨도 그리 거칠지 않으셨고요. 50년 경험이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과학 장비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모든 상식이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자랑했던 로봇 2대가 연달아 고장나는 모습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이 해저 진흙에 빠져서 신호가 끊겼을 때 저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로봇마저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화면에서 영상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런 일은 지중해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프랑스 대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전화였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는 조심스럽게 해녀 투입을 다시 제안했어요. 저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다시 바다에 들어가실 준비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첫 번째 잠수에서 5분 정도 물속에 계셨어요. 올라오셔서는 바닥이 평소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단단한 게 묻혀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돌덩어리나 바위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오래 물속에 머무르셨어요. 거의 7분 가까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신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확신에 찬 모습이셨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나무 냄새가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오래된 나무 냄새라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물속에서 냄새를 맡는다고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물속에서는 후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배가 맞다고 하시더군요. 나무 재질이 다른 것들과 확실히 구별된다고요. 한국 연구원들이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저만 혼자 회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잠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속에서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올라오셨거든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미신 할머니가 외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기요, 뭔가 만졌어요. 이거 배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일까? 설마 진짜로 찾으신 건 아니겠죠? 할머니는 정확한 좌표까지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몇 미터 떨어진 지점이라고 손으로 가리키시더군요. 저는 급하게 로프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로프를 내리자마자 뭔가 걸렸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나무 같은 감촉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로프를 당기니 해저 진흙 속에서 선체 일부분이 드러났어요. 정말 배였습니다. 그 순간 저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20년간 쌓아온 제 모든 상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첨단 로봇이 못 찾은 걸 할머니가 맨손으로 찾아내셨다니요.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프랑스 대사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세 번째 잠수에서 올라오셔서 하신 그 말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기요, 뭔가 만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배다. 나무 냄새가 틀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물속에서 냄새를 맡는다니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할머니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내심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그냥 바위나 돌덩어리를 잘못 판단하신 건 아닐까요? 해저에는 온갖 잔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여기서 북쪽으로 3발짝, 동쪽으로 2발짝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속에서 그렇게 정확한 방향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니요. 저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곧장 로프를 투입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시하신 지점에 정확히 내려보냈어요. 혹시나 해서 시도해본 거였는데 정말 뭔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인 줄 알았어요.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건드려 보니 질감이 달랐습니다. 로프를 살살 움직여 보니 나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나무 말이죠.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거칠했습니다. 저는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정말 할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더 세심하게 탐색해보니 곡선 형태의 구조물이 느껴졌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분명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해저 진흙을 조심스럽게 헤쳐내자 선체의 일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배가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의 판단이 완전히 정확했던 거예요. 최첨단 장비로도 찾지 못한 걸 정말로 찾아내신 겁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연구원들도 흥분했어요. 모두 할머니께 박수를 보내드렸죠. 저만 혼자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셨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신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셨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너무 놀라하니까 의아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유물을 발견했다고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로봇으로는 못 찾았는데 해녀가 찾았다고 하면 믿어줄까요? 저 자신도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조선시대 선박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하지만 일단 뭔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께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더욱 놀라웠어요. 바다 밑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면 다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나무와 돌과 모래의 감촉이 모두 다르다고 하셨어요. 특히 오래된 배는 특유의 질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 세밀한 구별이 가능하다니요. 장갑을 끼고도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말순 할머니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연구진과 함께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찾아내신 선박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예비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탄소연 대측정 결과 약 400년 전 목재로 추정된다고 나왔습니다. 정말 조선시대 선박이 맞았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할머니의 다른 능력들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구별하는 청음 능력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할머니는 파도 소리만 들어도 바닥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반사되느냐에 따라 수심과 바닥 재질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테스트해보니 정말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소리만 듣고 말씀하신 수심이 실제 측정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과거 해녀들의 기록을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수백 년 전부터 해녀들이 해루질로 암초와 물결을 탐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분석해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해녀들이 파악한 해저 지형도가 현대 장비로 측정한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선시대 선박 항로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해녀들이 수백 년간 축적한 데이터가 정말 과학적이었던 거죠. 저는 점점 할머니들의 전통 기술에 감탄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지식이었어요. 말순 할머니의 손 감각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속에서 물체의 재질과 나이까지 구별할 수 있다니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능력이었어요. 할머니는 나무의 종류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 느티나무의 감촉이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물에 오래 잠겨 있어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런 능력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문의해봤어요. 신경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뇌가 특별히 발달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촉각과 청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발달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능력들이 개인적인 재능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진 기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만의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다른 해녀 할머니들도 비슷한 능력을 갖고 계셨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 뵈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축적한 지식의 깊이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바다의 조류 변화, 계절별 해저 환경 변화, 어류의 이동 패턴까지 모든 걸 꿰고 계셨습니다. 이건 정말 살아있는 해양 백과사전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놓친 건 감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첨단 장비에만 의존하면서 인간의 본능적 능력을 무시했던 거예요. 기계는 데이터만 수집할 뿐이지만 인간은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직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순 할머니 같은 분들은 수십 년간 쌓인 경험으로 미묘한 차이까지 감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감각을 기를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요. 그냥 바다와 오래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정말 고도의 전문 기술이라는 걸 말이에요. 현대 과학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의 노하우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로봇들은 결국 수리할 수 없었어요. 지늘게 완전히 손상되어서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장비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내셨어요. 장비의 한계를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처음에 할머니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최첨단 장비보다 할머니가 더 뛰어났다고 하면 믿어줄까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고 부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제주 바다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을 맹신하면서 전통 지식을 무시했던 제 태도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지혜는 책이나 기계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같은 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보물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은 그 어떤 과학 장비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진짜 과학자를 만났다고요. 그분은 학위나 논문이 아니라 삶 자체로 과학을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프랑스로 돌아간 후 학계의 반응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동료들이 제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요. 최첨단 로봇이 실패했는데 해녀가 성공했다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첫 번째 학회 발표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전통 기술의 도움을 받았다고만 언급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피하려고 했죠. 하지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곤란해졌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72세 해녀 할머니가 손 감각만으로 선박을 찾아냈다고 했죠.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21세기에 그런 미신 같은 방법을 믿느냐는 식이었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마찬가지였어요. 발견된 선박의 사진과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직접 목격한 일인데 왜 믿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감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의심스러운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일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특별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비겁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말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한 인터뷰에서 해녀들의 방법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 기사가 한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한국 연구진들이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항해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국 전통 기술을 모독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프랑스 학계에서도 비난을 받았어요. 동료들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답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점점 고립됐어요. 한국에서는 배신자 취급받고 프랑스에서는 비과학적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말순 할머니께서 보내신 거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였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도 바다에선 배워야죠. 그 짧은 말씀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에요. 학계의 시선을 의식해서 진실을 외면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씨가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학계가 뭐라고 하든 제가 본 것을 정확히 증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학회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발표를 했어요. 한국 해녀들의 전통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몇몇 동료들은 관심을 보였어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한국 해녀들의 기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접근해보자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일부 연구자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처음에 할머니를 무시했던 제 태도가 계속 양심을 찔렀거든요. 한국에서 공동보고회 초청장이 왔을 때 저는 정말 긴장됐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다시 만나뵐 용기가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 행동들이 부끄러웠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의 심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를 저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공동보고회는 제주마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해녀 할머니들, 연구진들, 그리고 언론까지 왔더군요. 말순 할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달 만에 뵙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놀라운 능력과 제 로봇들의 실패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죠. 제가 말순 할머니의 기술을 처음에는 무시했다고 고백했을 때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제 발표를 들으고 계셨어요. 표정에서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할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할머니의 발표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발표 대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다는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하셨어요. 실수도 오해도 모든 걸 품어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배울 준비가 됐다고, 마음이 열려야 바다도 열린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억눌러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공식 석상에서 제가 할머니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자만을 부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진짜 과학자입니다. 그 말이 제 진심에서 우러나왔어요. 할머니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학자고 뭐고 없다. 우리는 그냥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바다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바다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저는 파도 소리에 집중해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주에 깊게 들어보니 파도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바다 밑바닥의 상태에 따라 소리가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게 손바닥을 물에 담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가운 물이었는데 집중해서 느껴보니 미묘한 차이들이 감지됐어요. 물의 온도, 염분 농도, 심지어 작은 물결의 패턴까지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할머니처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이나 장비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제게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이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제주에 와서 더 배우고 싶으면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겸손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어요.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고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게 됐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해녀들의 기술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상세히 문서화했어요.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제 증언은 큰 힘이 됐습니다. 서구 과학자가 직접 인정한 전통 기술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얻었거든요. 저는 더 나아가 제주도를 해양감각 자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술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국립해양유물국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말순 프로젝트였어요.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을 결합하는 연구였죠. 첫 번째 연구 과제는 해녀들의 감각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뇌과학자들과 협력해서 그분들의 뇌가 어떻게 특별히 발달했는지 연구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해녀들의 뇌에서 촉각과 청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발달해 있었거든요. 또한 공간 지각 능력도 월등했어요. 물속에서도 정확한 방향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뇌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저 탐사 기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기계의 정확성과 인간의 직감을 결합하는 방법이었죠. 저는 정기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해서 해녀 할머니들로부터 계속 배웠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제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다를 잇는 법, 물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배웠어요. 다른 해녀 할머니들도 각자 특별한 기술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조류의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셨고, 또 다른 분은 해저 생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탁월하셨어요. 이분들의 지식을 모아서 체계화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소중한 정보들을 과학적으로 정리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바다의 언어는 사람의 가슴에 있다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책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처음에 해녀들을 무시했던 제 오만함과 그로 인해 놓칠 뻔한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말이에요. 출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저처럼 전통 지식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죠. 말순 프로젝트는 점점 확장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통 기술들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지혜들을 발굴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제주 해녀들이 가장 특별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분들이었거든요. 특히 말순 할머니는 제게 진짜 스승이셨어요.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제주를 방문합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실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분의 지혜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최근에는 젊은 해녀들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통 기술이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 일이에요. 과학적 방법론을 접목해서 더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게 했죠. 말순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한다고, 우리가 배운 것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과학은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있다는 걸요. 말순 할머니 같은 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과학자셨던 거예요. 그날 제주 바다에서 무릎을 꿇었던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배움이 시작됐거든요. 할머니께서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겸손함이었어요.